네, 뉴스 외전 속 믿고 보는 경제 특화 코너죠. 금요일 경제 오아시스. 오늘은 부동산 현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 현황을 발빠르게 또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코치해 주실 분이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이슈가 터지면 김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자들이 줄을 선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나만의 컨설팅 철학이 있다면 뭘지. 예.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네네. 한 20년 정도 데이터 관리도 하고 실제 부동산 시장 분석 리서치를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게 아무래도 균형감 있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균형 있는 명쾌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략 한 달이 지났어요. 서울 아파트값 좀 진정이 됐습니까? 네, 아직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승세에는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매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나오는데 네. 이번 주 10월 2주차 통계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07%, 그리고 강남권 4개구, 잘 알고 계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네. 변동률은 0.05%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네. 지금 대책 직전 수치는 뭐 한 주에 0.45%씩 오르던 것이 0.1% 아래까지 떨어졌으니까 네네. 거의 오르는 것은 멈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대출도 어려운 데다가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네네.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관망 없으니까. 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기다리고 눈치 보고. 네, 그런 장세가 좀 길어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뭐 미미한 오름세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네. 며칠 전에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 1년 뒤에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봤더니 오를 것 같다 이런 거는 46%, 떨어질 것이다 보신 분은 27%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김 의원님도 설문에 참여를 하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 생각은 뭐 전체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네. 수요자들이 몰려있는 서울이라던가 대도시는 그래도 물가 수준 정도의 오름세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네네. 그 같은 보고서에서도 보셨겠지만 경기 전망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서울의 집값만 그렇게 계속 오른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 네.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방에서는 오히려 좀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세 혹은 좀 크게 떨어지는 곳들도 나오고 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서울 쪽은 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승세 제동이 걸린 것은 규제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이 규제 효과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효과는 나타났지만 아무래도 자금이 몰려있고 수요가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게 계속 네. 크게 바뀌긴 어렵기 때문에 급락하거나 원하시는 것처럼 가격이 뚝 떨어진 주택 구입 자체가 가능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가격은 그런데 매매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지켜보겠다는 수요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늘어서인 것 같은데요. 최근 2년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은 2배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아무래도 전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오른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자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새에 한 집값 평균 10% 이상, 서울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 이상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오르는 수준에 맞춰서 뭐 주택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한편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갭 투자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집값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자금은 조금만 추가로 투입해서 집을 사시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걸 갭 투자라고 했는데 그런 갭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더 빠르게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투자하시고 뭐 심하게 표현하면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그에 따라서 전세 금액 오르고 전세 대출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이 5대 시중은행 9월 말 전세자금 대출이 58조로 나왔잖아요. 2016년 9월만 해도 30조, 그 다음 해에 40조,
올해 4월에 50조 이렇게 넘더니 58조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될수록 이 전세자금 대출로 풍선 효과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저희가 뭐 개인적인 상담이나 사례들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를 좀 소위 악용해서 네. 추가적인 집을 사는 데 쓰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최근에 좀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뭐 LTV나 DTI 같은 전세 규제를 높이는 부분부터 해서 뭐 신 DTI나 네. DSR까지 이름도 어려운 다양한 규제들이 쏟아지면서 DSR이 소득에서 모든 빚의 양을 합한 거죠. 네, 예, 개인이 예. 가진 모든 빚의 이제 네.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인데 네. 그런 부분까지 조기 도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별다른 규제가 없는 규제가 거의 적은 전세 대출 뭐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뭐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던가 생활자금이나 사업 대출 같은 것까지 활용해서 집에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쪽을 규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쪽에서 좀 더 투기적인 자금을 유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전세 대출 규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가계부채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에서 총 빚의 양 DSR 같은 경우에도 이자만 계속해서 빚으로 반영이 되지 이 전세자금 자체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더 규제가 없이 많이 빌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좀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기존 대출과 어떤 점이 더 까다로워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확하게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받으셔야 되는 전세 보증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건데요. 네. 전세 대출 받으시려면 그 보증을 해주는 기관을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뭐 소위 알고 계신 주택금융공사라던가 아니면 허그라고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 네. 서울보증보험 같은 민간기관에서 내놓는 보증을 가입하셔야만 은행에서 사실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 보증을 받으시는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종전에는 거의 규제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부터 주택 보유한 숫자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을 이제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 보증을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세 대출은 전면 금지가 되는 셈이고요. 1주택의 경우, 네, 2주택 2주택부터. 이상. 예, 예. 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에 따라서 이제 소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내셔야만 이 공적 보증 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는데도 분위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 규제의 대상이 다주택자의 경우인 거니까 전세 보증 문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값싼 이자 대출 받아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또는 투기에 이용하는 이런 수요를 좀 막아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수요자들이 괜한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무주택자 사실 전세 대출의 실질적인 수요자라고 하면 무주택자 세입자분들이실 텐데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이 요건들이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자분들이 더 불편해지시는 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유주택자나 좀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악용하셨던 전세 대출이 차단되면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나 서민분들이 쓸 수 있는 전세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권에서 연간 잡고 있는 전세 대출 금액이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분들이 그걸 대출을 받아버리시면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쓰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수요자분들도 좀 까다로운 대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세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 뭐 따로 전세를 잠깐 구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불편이 종전보다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세 대출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줄 건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1주택자 부부 합산 1억 원 초과되면은 또 보증을 잘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또 괜한 걱정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골자가 보면은 주택 보유수하고 소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 산정 기준이 좀 다른 건지
왜 1주택자, 뭐 2주택자, 다주택자 보는 것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네, 일단 주택 따지는 거는 뭐 동일하고요. 네. 등기상에 이제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상가주택 이런 것들 다 주택수로 편입이 되는 건 네네. 동일하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상황에서 보면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규제 대출 금지되고 이런 내용에 주택수를 셀 때 네. 분양권이 포함이 되는데 네네. 이 전세대출에서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전세대출을 쓰시게 되면 이 경우에는 주택수로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조금 규정이 다른 부분들이겠고요.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주택수로 따지기 때문에 부부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이제 1주택자분이 1억 초과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일 때 보증이 안 되는 부분 걱정하셨는데 민간기관에서는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료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비용을 치르시게 되면 민간기관 통한 보증을 통해서 전세대출이 1주택자의 경우 고소득자라도 아직 가능은 합니다. 네. 집값이 좀 안정되려면 이 전세가도 좀 안정이 돼야 된다고 볼 때 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이 전세 대출 규제들이 전세 시장 안정화에 좀 힘을 쓰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을 좀 주택 구매하는 데 쓰시는 경우들도 꽤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네. 있고, 그리고 이 전세 금액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이 근본적으로 이제 실수요 위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9.13 대책 이후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데요. 전세 바꿀 계획 있으신 분들, 달라진 대출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